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70세의 박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때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부와 명성을 누렸던 그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막막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아버지,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며느리 김미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진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미경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반드시. 기다리라고요? 벌써 3년째예요. 아버지가 회사 빚 보증을 서면서 우리 집까지 날아갔잖아요. 박정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5년 전만 해도 그는 박 회장님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사업가였다. 30년간 쌓아올린 정호건설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아들 박민수도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한순간이었다. 거래처였던 대기업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연쇄적인 부도, 그리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전무의 도주, 부실 공사로 인한 소송까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30년간 일궈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학비며 생활비며 빠듯해요. 정말 한계예요. 아들 박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말한다. 그의 목소리에도 지침과 원망이 섞여 있다. 민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어. 건축사 자격증도 있고 경험도 있잖니. 경험이요. 70살에 누가 아버지를 써주겠어요? 현실을 인정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그는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안정된 직장까지 그만두고 회사를 도우려 했지만 결국 함께 망했다. 지금은 작은 건설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정호는 아들의 원망 어린 시선을 견딜 수 없어 방으로 들어간다. 침대에 앉아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회사 설립 당시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그때의 자신은 얼마나 당당하고 희망에 차 있었던가. 여보. 박정호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3년 전 아내 순자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와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박정호는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지 않았다면. 그날 밤 박정호는 아들 내외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잠들지 못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속삭임이 그의 귓가를 때렸다. 당신 아버지를 언제까지 모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생각해야죠. 알아. 하지만 어떻게? 요양원이라도 보내야 해요. 아니면. 박정호는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렸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버거웠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욱 차갑다. 며느리는 아이의 박정호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우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실버타운인데. 실버타운. 네. 거기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아버지도 편하실 거고. 박정호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결국 이 순간이 온 것이다. 가족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으니까. 비용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 상황이면. 민수의 말이 끝나기 전에 박정호는 자리에서 일어선다.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30년간 쌓아온 추억들을 몇 개의 가방에 담는다는 것이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저녁 무렵 박정호는 가방 2개를 들고 현관에 선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민수가 놀라며 일어선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도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됐구나. 박정호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 뒤에서 며느리의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늦은 밤, 박정호는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 있다. 주변에는 그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다. 한때 회장님으로 불렸던 자신이 이런 곳에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저씨, 담배 하나 줄 수 있어요? 옆에 앉은 60대 남자가 말을 건넨다. 옷차림으로 봐서는 오래전부터 거리에서 생활한 것 같다. 담배는 안 피워서. 그럼 동전이라도. 배가 고파서 말이에요. 박정호는 주머니를 뒤져 1,000원짜리 몇 장을 건넸다.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돈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절박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외면할 수 없었다. 고마워요, 아저씨.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박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 70살의 나이에 무일푼으로 거리에 나선 자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새벽이 밝아오고 박정호는 서울역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제2부 거리에서의 첫날. 서울역을 나선 박정호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거리를 걸었다. 출근길 사람들이 바쁜 걸음으로 지나간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을 보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신도 그들 중 하나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온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길가에서 호떡을 파는 50대 여성이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박정호는 자신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호떡 하나 드실래요? 따뜻한 거예요. 여성은 갓 구운 호떡 하나를 종이에 싸서 건넸다. 박정호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됐어요. 그냥 드세요. 이런 추운 날에는 따뜻한 게 최고죠. 박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갚을 것까지야.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죠. 호떡의 따뜻함이 손과 입을 통해 몸 전체로 퍼졌다. 달콤한 맛이 공복을 채워주었지만 그보다도 따뜻한 마음이 더 큰 위로가 되었다. 하루 종일 박정호는 서울 시내를 걸어 다녔다.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70세라는 나이 앞에서 모든 문이 닫혔다. 식당에서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했고,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며 거절했다. 저녁이 되자 발이 부르터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으로 60대 여성이 다가왔다. 아저씨,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예. 여기 자주 오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아저씨는 처음이네요. 집이 어디세요? 집이라고 할 곳은 없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동정 어린 것으로 변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비슷해요. 이름은 이영숙이에요. 아저씨는? 박정호입니다. 박 아저씨, 여기서 밤새우실 건가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다른 갈 곳이 없어서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따라오세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그녀가 안내한 곳은 지하철역 근처의 스문의 시간 찜질방이었다. 하지만 입장료조차 없는 박정호에게는 그마저도 사치였다.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제가 내죠. 대신 내일 아침에 저랑 함께 일하러 가요. 일이라니요. 폐지 수거하는 일이에요. 하루에 10,000원 정도는 벌 수 있어요. 박정호는 잠시 망설였다. 한때 수백억을 다루던 자신이 폐지를 수거한다는 것이.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가혹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찜질방에서 박정호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꿈은 편하지 않았다.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 5시 영숙이 박정호를 깨웠다. 일어나세요, 박 아저씨. 일하러 가야죠. 두 사람은 큰 포대와 손수레를 끌고 주택가로 향했다. 각 집 앞에 놓인 분리수거 봉투에서 종이류를 골라내는 일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문, 잡지, 골판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고물상에 가져다 팔아요. 박정호의 손이 떨렸다. 한때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직한 일이에요. 영숙이 박정호의 마음을 읽었는지 다독였다. 몇 시간 후 두 사람은 손수레 가득 폐지를 모았다. 고물상에서 받은 돈은 15,000원. 영숙은 박정호에게 7,500원을 건넸다. 절반씩 나눠요. 오늘 수고했어요. 7,500원. 한때는 점심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지금의 박정호에게는 소중한 하루벌이였다. 고마워요, 영숙 씨.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뭐려. 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남편 잃고 집 잃고. 하지만 살아가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정호는 깨달았다. 자신만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는 각자의 사연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날 저녁 박정호는 벌어들인 돈으로 컵라면 하나와 김밥 하나를 샀다. 한강 벤치에 앉아 먹는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자신의 노동으로 산 첫 음식이라는 생각에 더욱 소중했다. 밤이 되자 다시 찜질방을 찾았다. 영숙이 입장료를 내려고 하자 박정호가 말렸다. 오늘은 제가 낼게요. 어제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그럼 고마워요. 내일도 함께 일해요. 찜질방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박정호는 생각했다. 이것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일까? 70살에 시작하는 전혀 다른 삶 말인가? 분명 힘들고 초라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이었다. 최소한 생존할 방법을 찾았으니까. 그리고 영숙이라는 동반자도 생겼으니까. 내일은 좀 더 많이 벌어보자. 박정호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70살이라고 해서 끝은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 제3부 작은 희망의 싹. 일주일이 흘렀다. 박정호는 영숙과 함께 매일 새벽부터 폐지 수거를 했다. 처음엔 서툴고 힘들었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했다.
어느 지역에서 좋은 폐지가 나오는지, 언제 수거해야 효율적인지 알게 되었다. 박 아저씨, 실력이 늘었네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특히 수확이 좋았다. 대형 마트에서 나온 골판지, 박스들 덕분에 평소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영숙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고물상으로 향했다. 고물상 주인 최 씨는 40대 중반의 푸근한 남자였다. 처음엔 새 얼굴을 경계했지만 박정호의 성실함을 보고 점차 호감을 보였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2만 원이에요. 감사합니다. 박정호가 10,000원을 받아들 때 최 씨가 말했다. 박 아저씨, 혹시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폐지 분류하는 일인데. 분류요? 네. 가져온 폐지를 종류별로 나누는 일이에요. 하루 3만 원 정도 드릴 수 있는데. 박정호의 눈이 반짝였다. 폐지 수거보다 안정적이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그날 밤 박정호는 영숙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잘 됐네요. 저도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박 아저씨가 먼저 기회를 잡았네요. 영숙 씨는 어쩌죠? 계속 함께. 괜찮아요. 저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박 아저씨가 더 나은 일을 하게 돼서 기뻐요. 영숙의 배려가 고마웠다. 박정호는 다짐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영숙을 도와주겠다고. 다음 날부터 박정호는 고물상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폐지를 신문, 잡지, 골판지, 기타 종이류로 분류하는 일이었다. 단순해 보이지만 꽤 세심한 작업이 필요했다. 박 아저씨는 일을 정말 꼼꼼히 하시네요. 최 씨가 감탄했다. 박정호의 정리정돈 능력과 세심함에 감탄한 것이다. 오랜 습관인가 봅니다. 박정호는 웃으며 답했다. 회사를 경영할 때 갖고 있던 완벽주의적 성향이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일주일 후 최 씨는 박정호를 따로 불렀다. 박 아저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여기 관리인 자리가 비었는데 해볼 생각 있어요? 월급 80만 원에 숙소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박정호는 깜짝 놀랐다. 고물상 관리인이라고 해도 월 80만 원은 큰 돈이었다. 게다가 숙소까지 제공한다니.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박 아저씨만큼 믿을 만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박정호는 감격했다. 한 달 만에 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호는 영숙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정말 축하해요. 이제 좀 안정되겠네요. 영숙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뭐려? 박 아저씨 실력이죠. 박정호는 고물상 뒤편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비좁고 낡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박정호는 한 달 전을 생각했다. 절망적이었던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천국이었다. 비록 작지만 안정된 수입이 있고 잠잘 곳도 있고 무엇보다 희망이 생겼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일찍 일어나 고물상을 정리했다. 지난밤 쌓인 폐지들을 종류별로 나누고
작업 공간을 깔끔하게 정돈했다. 벌써 다 정리했네요. 일찍 출근한 최 씨가 놀랐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요. 역시 제대로 된 분이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부터 박정호는 고물상의 실질적인 관리인이 되었다. 폐지 분류는 물론이고 계산, 정리, 청소까지 모든 업무를 도맡았다. 최 씨는 점점 더 박정호를 신뢰하게 되었다. 박 아저씨 같은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느 날 최 씨가 물었다. 박정호의 말투와 행동에서 범상치 않은 과거를 느꼈던 것이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모든 걸 잃었죠.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지금이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너무 욕심이 많았거든요. 박정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화려했던 과거보다 소박하지만 평온한 지금이 더 소중했다. 한 달이 지나고 박정호는 첫 월급을 받았다. 8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올 줄 몰랐다. 그는 월급의 일부로 영숙에게 작은 선물을 샀다. 따뜻한 장갑과 목도리였다. 이거 왜 사왔어요? 영숙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박 아저씨.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박정호는 작은 노트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2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70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비록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박정호는 기대감을 안고 잠들었다. 제사부 예상치 못한 만남. 고물상에서 일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박정호는 평소와 같이 폐지를 분류하고 있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고물상으로 들어왔다. 여기 고물상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정호가 일어서며 인사했다. 여성은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깔끔한 옷차림에 품격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집을 정리하다가 나온 책들과 종이류가 많아서요. 가격을 알아보려고 왔어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여성이 안내한 곳은 근처 아파트였다. 택시에서 내린 박정호는 그 아파트를 보며 잠시 멈췄다. 바로 자신이 3개월 전까지 살았던 아파트 단지였다. 혹시... 여성이 박정호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호 씨. 박정호 씨 맞죠? 박정호도 그제야 그녀를 알아봤다. 혜진 씨. 김혜진 씨. 김혜진은 박정호의 오랜 친구였다. 정확히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박정호가 사업을 시작할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박정호가 사업에 실패한 후로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정호 씨,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혜진의 눈에 당황과 안쓰러움이 교차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친구가 고물상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별일 아니에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박정호는 담담하게 웃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정호 씨, 미안해요. 그때 연락했어야 했는데. 뭘 미안해해요.
그때는 저도 누굴 만날 여유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혜진의 집으로 올라갔다. 거실에는 정말로 많은 책과 종이류가 정리되어 있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사도 갈 예정이고요.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박정호는 혜진의 사정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아픔이 있었다. 이 정도면 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박정호가 책들을 살펴보며 말했다. 사실 고물상에서는 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겠지만 친구에게는 더 쳐주고 싶었다. 정말이요. 그럼 좋겠네요. 내일 틀어 가져와서 가져갈게요. 고마워요, 정호 씨. 그때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호 씨, 차 한 잔 하고 가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박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했다. 정호 씨,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처음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죽고 싶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있어서 지금의 저가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해요. 저라면 못 견뎠을 거예요. 혜진 씨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홀로 사업하시느라. 혜진은 작은 번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업을 꾸려가고 있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일인가요? 주로 영어 번역이에요. 계약서나 사업 관련 문서들. 정호 씨는 영어 잘하잖아요. 박정호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사업할 때도 해외 바이어들과 직접 소통할 정도로 영어에 능숙했다. 지금은 그런 일과는 거리가 멀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 날 때만이라도. 박정호는 잠시 생각했다. 번역일이라면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게다가 부업으로라도 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시간이 괜찮다면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일단 간단한 것부터 맡겨볼게요. 혜진은 서류 하나를 꺼내 박정호에게 건넸다. 이거 번역해 보실 수 있을까요? 급한 건 아니고 시간 날 때 해주시면 돼요. 박정호는 서류를 받아보았다. 건설 관련 계약서였다. 자신의 전문 분야라서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다. 해볼게요. 그날 밤 박정호는 원룸에서 번역 작업을 했다. 오랜만에 하는 지적 작업이라 집중이 잘 되지 않았지만 점차 감을 되찾았다. 이틀 후 박정호는 완성된 번역본을 혜진에게 가져다 주었다. 와, 정말 훌륭하네요. 전문 번역사보다 더 정확해요. 혜진이 감탄했다. 건설 분야라서 익숙했어요. 정호 씨, 정말 부탁인데 저희와 함께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함께요? 네. 정식으로는 아니더라도 프리랜서로라도. 이런 실력이면 월 1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을 거예요. 박정호는 깜짝 놀랐다. 고물상 일과 함께하면 월 18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뜻이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저희가 더 간절해요. 그날부터 박정호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고물상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번역 일을 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한 달 후 첫 번역료를 받았다. 정말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영숙을 저녁에 초대했다. 이거 왜 이렇게 준비했어요? 고마운 분이니까요.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어요. 박정호는 영숙에게 최근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정말 잘 됐어요. 역시 박 아저씨는 달라요. 영숙 씨, 저 때문에 혹시 부담스러우셨죠?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박 아저씨 덕분에 저도 희망을 갖게 됐거든요.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을 나누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영숙 씨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요? 저는 나이도 많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박정호의 말에 영숙의 눈에 희망의 빛이 보였다. 그날 밤, 박정호는 다시 일기를 썼다. 그날 밤, 박정호는 다시 일기를 썼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70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제오부 뜻밖의 위기. 박정호의 새로운 생활이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아버지세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다. 3개월 만에 듣는 아들의 음성에 박정호의 가슴이 뛰었다. 민수야, 어떻게 내 번호를? 영숙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안부를. 박정호는 영숙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마우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다. 왜 연락했니? 민수의 목소리에 급박함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미경이가 큰 수술을 해야 해요. 박정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말이냐? 위암이에요. 3기. 수술비가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병원에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정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며느리 미경이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도 가족이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어느 병원이니? 서울대병원이에요. 알겠다. 내가 가볼게. 박정호는 급히 고물상을 정리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최 씨에게는 가족 일이 생겼다고만 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민수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3개월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아버지. 민수가 일어서며 박정호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많이 수척해졌구나. 아버지도 많이 변하셨네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다. 미경이는 어떻게 됐니? 지금 검사를 더 받고 있어요. 수술은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돈이 문제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보험은? 일부만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해야 해요. 집도 이미 전세로 빼서 전세금도 없고. 박정호는 주머니 속 통장을 만졌다. 최근 번역일로 모은 돈이 300만 원 정도 있었다. 하지만 2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다른 방법은 없니? 대출도 다 막혔어요. 아버지 보증 때문에 제 신용도도 바닥이고.
그때 병실에서 미경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3개월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다. 박정호를 보자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미경아, 많이 아프니? 박정호는 감정을 억누르며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자신을 집에서 내쫓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죄송해요, 아버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자. 빨리 나아야지. 박정호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박정호는 혜진에게 전화했다. 혜진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정호는 가족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럼 번역 일을 더 많이 맡아야겠네요. 제가 최대한 일감을 구해볼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돈을 좀 미리 빌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얼마나 필요하세요? 500만 원 정도. 나중에 꼭 갚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바로 드릴게요. 다음 날 박정호는 혜진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자신이 가진 300만 원과 합쳐도 800만 원. 아직 턱없이 부족했다. 박정호는 고민 끝에 영숙을 찾아갔다. 영숙 씨,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는 영숙에게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래서 가족한테 연락하셨구나. 잘하셨어요. 미안해요. 제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뭘 미안해해요. 가족이잖아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박 아저씨, 저도 도울게요. 영숙 씨까지 그럴 필요는. 제가 모은 돈이 있어요. 100만 원 정도. 별거 아니지만. 박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에게 받은 것도 없는 영숙이 어려운 상황의 가족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는다는 것이 고마웠다. 영숙 씨, 받아요. 나중에 갚으면 돼요. 그날 저녁 박정호는 최 씨에게도 솔직하게 상황을 말했다. 그럼 급전이 필요하시겠네요.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괜찮아요. 저도 가족이 있으니 이해해요. 300만 원 정도는 빌려드릴 수 있어요. 박정호는 또다시 감격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렇게 모은 돈이 1200만 원. 여전히 800만 원이 부족했다. 박정호는 마지막 수단으로 옛 동업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냉랭한 반응이었지만 몇몇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정호야, 힘든 일이구나. 200만 원 정도는 도울 수 있어. 정호 형, 저도 상황이 어렵지만 150만 원은 보태드릴게요. 하나둘씩 모인 돈이 1800만 원. 이제 200만 원만 더 있으면 되었다. 박정호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떠올렸다. 옛 회사 건물을 매입했던 부동산 업체 대표였다. 그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박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김 대표님, 죄송한 부탁이 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김 대표가 흔쾌히 나섰다. 200만 원쯤이야 뭐 문제 없죠. 가족이 중요한 거지. 드디어 2천만 원을 마련했다. 박정호는 감격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다. 혼자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수술 전날 밤, 박정호는 미경의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가족인데 뭘. 빨리 나아서 건강한 모습 보여줘. 아버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희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마. 지금이 더 중요해.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는 일찍 발견해서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수술이 끝난 후 민수가 박정호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민수야, 이제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야지. 네, 아버지. 그날 밤, 박정호는 일기에 썼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고, 많은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했다. 비록 다시 빚을 지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적이다. 제6부 새로운 출발점. 미경의 수술이 성공한 후 박정호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아들 민수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 큰 잘못을 했어요.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을까요? 박정호는 잠시 망설였다. 이미 자신만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삶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민수야,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아버지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 하지만 아버지, 대신 자주 만나자. 가족이니까. 박정호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되 각자의 독립성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번역 일은 점점 늘어났다. 혜진의 소개로 여러 업체와 연결되었고 박정호의 실력과 신뢰성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정호 씨, 이제 정말 프로 번역가네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다. 박정호의 번역 수준은 전문 번역사 못지않았다. 건설 분야 경험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호 씨는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 큰 제안을 해왔다. 정호 씨, 저와 함께 번역 사무소를 확대해 볼 생각 없으세요? 확대요? 네. 정호 씨 같은 실력자가 있으면 더 큰 프로젝트도 받을 수 있어요. 정식 파트너로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박정호는 깜짝 놀랐다.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업 파트너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제가 투자할 돈도 없고, 돈은 문제 없어요. 정호 씨의 실력과 경험이 더 소중해요. 박정호는 며칠간 고민했다. 안정적인 현재 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그는 영숙과 최 씨에게 조언을 구했다. 박 아저씨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도전해보세요. 영숙이 격려했다. 걱정되시면 처음에는 겸업으로 하시다가 안정되면 전업하셔도 되잖아요. 최 씨도 지지해 주었다. 결국 박정호는 혜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혜진 씨, 함께 해보죠. 정말요. 고마워요. 새로운 사무소는 정혜번역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박정호의 정과 혜진의 혜를 따온 것이었다. 첫 달부터 반응이 좋았다. 박정호의 건설 분야 전문성과 혜진의 네트워킹이 시너지를 발휘했다. 이런 정확한 번역은 처음 봐요. 대형 건설사 담당자가 감탄했다. 계약서 내용을 이렇게 잘 이해하시다니 정말 전문가시네요. 해외 바이어들도 박정호의 번역에 만족해했다. 3개월 후 박정호는 고물상 일을 그만두고 번역 일에 전념하기로 했다.
수입이 고물상에서 일할 때의 3배 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박 아저씨, 정말 섭섭해요. 최 씨가 아쉬워했다. 고마웠어요. 최 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언제든 놀러 오세요. 여기가 박 아저씨 출발점이잖아요. 박정호는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를 갔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 공간이었다. 이제 정말 사장님이네요. 혜진이 축하해 주었다. 우리 함께 하는 거니까 공동대표죠. 사업이 번창하면서 박정호는 더 큰 계획을 세웠다. 혜진 씨, 젊은 번역가들도 양성해 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번역 아카데미를 개설하기로 했다. 특히 중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의지와 노력이에요. 박정호가 첫 수업에서 말했다. 강의실에는 4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수강생들이 앉아 있었다. 저도 7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보였다. 한편 가족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다. 미경은 건강을 되찾았고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다시 따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다니. 중학생인 큰손자가 감탄했다. 할아버지가 영어 과외도 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박정호는 손자들과의 시간이 즐거웠다. 예전에는 바빠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아이들과 이제야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영숙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박 아저씨, 정말 멋있어졌네요. 영숙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저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정말요? 뭔데요? 도시락 배달 사업이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한테 건강한 도시락을 배달하는 거예요. 박정호는 영숙의 계획을 듣고 감동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고마워요. 박 아저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날 밤 박정호는 일기를 썼다. 6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다. 70세에 찾은 새로운 꿈,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가족과의 진정한 화해. 이제야 깨달았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한때는 저 불빛들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희망이고 꿈이라는 것을 안다. 박정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기대되었다. 제7부 시련 속의 성자. 정예 번역이 성공 궤도에 오르던 즈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정호 씨, 큰일 났어요. 혜진이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에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번역한 계약서에 문제가 생겼어요. H건설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박정호는 서류를 받아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지난달에 번역한 대형 해외 프로젝트 계약서에서 중요한 조항을 잘못 번역했다는 것이었다. 이건 제가 번역한 거네요. 박정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로 실수가 있었다. 배타적 권리 exclusive rights를 제한적 권리 limited rights로 잘못 번역한 것이었다. 이 실수 때문에 H건설이
5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해요. 5억 원. 박정호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 정도 돈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해 봐야겠어요. 며칠 후 변호사 면담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실제로 번역 오류로 인한 손실이 인정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소 2억 원 이상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박정호와 혜진은 막막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큰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정호 씨,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했어요. 아니에요, 혜진 씨. 번역은 제가 했으니까 제 책임이에요. 두 사람은 며칠 동안 해결책을 찾아 헤맸다. 그러던 중 박정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할아버지, 저 아파요. 큰손자 민준이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병원에 실려간 민준이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백혈병이라니. 민수는 절망에 빠졌다. 미경의 수술비로 이미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또다시 큰 병원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아버지 어떡하죠? 치료비가 최소 3천만 원은 든다고. 박정호는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손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자신은 사업상 문제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였다. 그날 밤 박정호는 혼자 한강을 걸었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70세에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늘이 저를 시험하는 건가요? 박정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 아저씨. 돌아보니 영숙이 있었다. 영숙 씨, 어떻게 여기를? 박 아저씨가 요즘 힘드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박정호는 영숙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박 아저씨,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영숙이 박정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때도 모든 게 절망적이었잖아요. 하지만 박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어요. 그때와는 달라요. 이번엔 제 잘못이고 손자까지. 그럴수록 더 버텨야죠. 가족들이 아저씨를 필요로 하니까요. 영숙의 말에 박정호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다. 영숙 씨 말이 맞아요. 포기할 수는 없죠. 다음 날부터 박정호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먼저 H건설을 직접 찾아갔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실수였어요. 박 번역사님,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실제 손실이 발생했으니까요. 분할 변제는 안 될까요? 한 번에 큰 돈을 낼 수 없어서. H건설 사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죠. 1년간 월 2천만 원씩. 아니, 월 1천만 원씩 2년간 갚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번역 업무를 우선적으로 맡아주시고요. 박정호는 안도했다. 월 1천만 원도 부담스럽지만 한 번에 2억을 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이제 손자의 치료비 문제가 남았다. 박정호는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혜진은 개인적으로 1천만 원을 빌려줬고 최 씨도 500만 원을 보태줬다. 박 아저씨, 저도 도울게요. 영숙도 자신의 도시락 사업 자금 일부를 내놓았다. 영숙 씨까지.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박정호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했다. 자신이 살던 원룸을 처분하고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었다. 아버지, 그러면 어디서 사세요? 고시원이라도 괜찮아. 민준이가 더 중요해. 박정호는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비좁았지만 손자의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민준이의 치료가 시작되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어서 치료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병실에서 민준이가 미안해했다. 뭔 소리니?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줘야지.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해요. 다른 할아버지들은 그냥 쉬시는데 할아버지는 계속 일하세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 박정호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민준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울음을 터뜨렸다. 한편 사업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H건설과의 일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업체와 연결되었다. 정확성이 생명인 일인데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실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한 업체 대표가 말했다. 오히려 이번 일로 더 꼼꼼해지셨을 것 같아요. 박정호는 이번 실수를 교훈 삼아 더욱 신중하게 일했다. 모든 번역에 대해 3번 이상 검토하고 중요한 계약서는 다른 번역가와 교차 검토했다. 3개월 후 민준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가 박정호를 꼭 안았다. 우리 민준이가 건강해진 게 최고야. 그날 밤 박정호는 일기를 썼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다. 가족의 소중함, 친구들의 따뜻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힘을.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무엇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고시원의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박정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넓고 평온했다. 제8부 진정한 성공. 시련을 극복한 후 박정호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H건설과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정혜번역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다. 박 번역사님 덕분에 해외 계약이 정말 수월해졌어요. H건설 사장이 만족해하며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업체들에도 추천하겠습니다. 실제로 H건설의 추천으로 여러 대기업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월 수입이 3천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박정호는 빚을 갚으면서도 사업 확장을 준비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시원에서 나와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었다. 아버지,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민수가 이사를 도우며 말했다. 괜찮아. 여기서도 충분해. 박정호가 택한 곳은 여전히 작은 원룸이었다. 하지만 고시원보다는 훨씬 쾌적했다. 할아버지, 이제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하세요. 완쾌된 민준이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이 정도면 충분해. 대신 너희 교육비에 더 쓸 거야. 박정호는 손자들의 교육을 위해 영어 과외를 직접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영어 실력은 정말 최고예요. 민준이와 동생 민석이가 좋아했다. 한편 영숙의 도시락 사업도 성공적이었다. 박 아저씨, 고객이 300명을 넘었어요. 영숙이 기뻐하며 보고했다.
정말 잘 됐네요. 혼자 하기 힘들지 않아요? 이제 직원 2명을 더 뽑았어요. 모두 우리 같은 처지의 분들이에요. 영숙은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년 여성들을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영숙 씨 같은 분이 진짜 성공한 거예요. 박정호는 진심으로 영숙을 존경했다. 어느 날 혜진이 큰 소식을 가져왔다. 정호 씨 정부에서 우리 사무소에 대한 포상을 준다고 해요. 포상이요.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성공적 창업 사례상이에요. 특히 중고령자 재취업 모델로 인정받았대요. 박정호는 믿을 수 없었다. 70세에 시작한 일이 정부에서 인정받을 줄은 몰랐다. 시상식 날 박정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다. 3년 전만 해도 거리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자신이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박정호 대표님은 70세의 나이에 번역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적인 재취업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상자가 말했다. 특히 동년배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정호가 단상에 올라 상을 받을 때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가족들과 영숙, 최 씨, 그리고 번역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와서 응원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박정호의 수상 소감이 끝나자 더 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시상식 후에는 기념 파티가 열렸다. 박 아저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영숙이 감격하며 말했다. 영숙 씨도 곧 이런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박 아저씨처럼 대단하지 않아요. 영숙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정호는 상패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성공이란 무엇일까? 예전에는 돈과 명예가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진정한 성공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 다음 날 박정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혜진 씨, 장학재단을 만들어 볼까요? 장학재단이요? 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부하기 힘든 아이들을 도우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자금이. 제가 모은 돈을 출연하겠어요. 그리고 매년 수익의 일부를 적립해서 키워나가는 거죠. 박정호는 자신의 전 재산 중 절반인 5천만 원을 출연해 희망나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첫 번째 장학생으로는 고물상에서 일하는 한 직원의 아들이 선정되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그 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 제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박정호는 그 순간 큰 보람을 느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만족감이었다. 한편 번역 아카데미도 더욱 활성화되었다. 50대, 60대 수강생들이 성공적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박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60세의 한 수강생이 말했다. 이제 번역가로 독립해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박정호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정말 존경해요. 갑자기 왜? 3년 전에 저희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님의 진짜 가치를 몰랐어요.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야.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민준이가 말했다. 할아버지처럼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손자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그날 밤 박정호는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썼다. 70세에 찾은 진정한 성공.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싶다. 제구부 새로운 도전. 박정호의 성공 스토리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는 일양 유명인이 되었다. 70세에 시작해 연 매출 5억을 달성한 박정호 대표의 이야기. 신문 기사 제목이었다. TV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박 대표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요? 기자가 물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요. 박정호의 인터뷰가 방송되자 전국에서 연락이 쇄도했다. 특히 중장년층의 반응이 뜨거웠다. 저도 55세에 직장을 잃었는데 박 대표님을 보니 희망이 생겨요. 60세부터 번역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가 매일 수십 통씩 들어왔다. 박정호는 이런 관심을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였다. 혜진 씨,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볼까요? 프랜차이즈요? 네. 전국에 정해번역 지점을 만들어서 중장년층 재취업을 도우는 거예요. 혜진도 그 아이디어에 동감했다. 좋네요. 그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어요. 두 사람은 6개월간 준비를 거쳐 정해번역 아카데미 프랜차이즈를 론칭했다. 첫 번째 지점은 부산에 문을 열었다. 지점장은 박정호의 번역 아카데미를 수료한 58세의 이선미 씨였다. 박 대표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선미 씨가 감격하며 말했다. 부산 지점은 개원 첫 달부터 수강생이 몰려들었다. 박정호는 직접 부산을 방문해 특강을 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이에요. 강의실을 가득 메운 50대, 70대 수강생들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한 수강생이 질문했다. 물론입니다. 저도 70세에 시작했으니까요. 그 후 대구, 광주, 대전에도 지점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각 지점마다 성공적인 재취업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편 박정호는 더 큰 꿈을 품고 있었다. 영숙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면 어떨까요? 책이요? 네. 저희가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담은 책 말이에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숙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누가 쓰죠? 우리가 직접 써보죠. 각자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서요. 박정호는 출판사를 섭외했다. 그의 유명세 덕분에 여러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꼭 출간하고 싶습니다. 한 출판사 편집장이 말했다. 책 제목은 70세 새로운 시작으로 정했다. 박정호와 영숙 그리고 혜진의 이야기가 담겼다. 출간 전부터 화제가 되었다. 서점 예약 주문이 쇄도했다.
출간 기념회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최 씨, 번역 아카데미 수강생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온 독자들까지. 이 책은 제 개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호의 인사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특히 중장년층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70세에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독자들의 후기가 쏟아졌다. 책의 성공으로 박정호는 전국 강연을 다니게 되었다. 대학교, 기업체, 노인복지관 등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꿈에는 정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 강연에서 박정호가 말했다. 저는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더 젊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중들의 열렬한 박수가 이어졌다. 한편 정예번역 프랜차이즈는 전국 20개 지점으로 확대되었다. 각 지점에서 배출된 번역가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다. 박 대표님, 정말 대단한 변화예요. 혜진이 감탄했다. 저희가 시작한 작은 번역사무소가 이렇게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칠 줄 몰랐어요. 혜진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어느 날 박정호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요? 대통령께서 박 대표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중장년층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박정호는 꿈만 같았다.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자신이 대통령을 만나게 될 줄이야. 청와대에서의 만남은 감동적이었다. 박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에요. 대통령이 말했다. 중장년층 재취업 정책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나이로 판단하지 말고 의지와 능력으로 판단해야 해요. 박정호의 조언은 정부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었다.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제10부 완전한 행복. 박정호의 75번째 생일날,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여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할아버지, 축하해요. 손자 민준이와 민석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다. 이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된 두 손자는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박정호는 손자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진짜 가치를 몰랐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경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박정호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파티에는 영숙도 참석했다. 이제 그녀의 도시락 사업은 전국 체인으로 성장했다. 박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영숙 씨야말로 제게 처음으로 희망을 준 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혜진도 함께 축하해 주었다. 정호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물론이죠. 그때 혜진 씨가 제게 기회를 준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정혜번역은 정말 대기업이 됐어요. 실제로 정혜번역은 직원 200명에 연 매출 50억 원의 회사로 성장했다. 전국 30개 지점에서 수천 명의 중장년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최 씨도 파티에 참석했다. 박 아저씨, 그때 제가 관리인 자리를 제안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네요. 최 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파티가 한창일 때 박정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다. 오늘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다. 저는 앞으로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놀라며 일어섰다. 걱정하지 마. 너희 가족이 살 집과 아이들 교육비는 따로 준비해뒀어. 나머지는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쓸 거야. 박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희망나무 재단을 확대해서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 어려운 가정 아이들 교육 지원, 그리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돌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난 후 박정호는 혼자 산책을 나왔다. 한강 공원을 걸으며 지난 5년을 돌아봤다. 70세의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섰던 그날이 생각났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이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박정호는 중얼거렸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요. 우리 가족도 화목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것이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박정호는 더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재단 운영, 강연 활동, 그리고 새로운 사업 계획 등으로 하루가 부족할 정도였다. 할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걱정했다. 괜찮아.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거야. 어느 날 박정호는 옛날 자신이 살던 고급 아파트 단지를 지나게 되었다. 5년 전 쫓겨나듯 나왔던 그곳이었다. 경비원이 박정호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박정호는 그 아파트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예전에는 저곳이 자신의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았다. 한 달 후, 박정호에게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할아버지, 대학 합격했어요. 민준이가 뛰어와 안겼다. 축하한다. 어느 대학이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요.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선택했어요. 박정호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손자가 자신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를 일이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줄게. 그해 말 박정호는 2023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전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인물이라는 평가였다. 시상식에서 박정호는 소감을 말했다.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의 진짜 주인공은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입니다. 영숙 씨, 혜진 씨, 최 씨, 그리고 제 가족들. 박정호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가장 큰 교훈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2024년 새해 박정호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희망나무 마을을 만들 예정입니다. 희망나무 마을이요? 기자가 물었다. 네. 중장년층과 노인분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돌보고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공동체 마을입니다. 어디에 만드실 예정인가요? 경기도 양평군에 10만 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의료시설,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도 함께 만들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국가적 관심 사업이 되었다. 공사 착공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마을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박정호가 말했다. 모든 분들이 존중받고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영숙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박 아저씨 덕분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6개월 후 희망나무 마을이 완공되었다. 첫 번째 입주자는 박정호 자신이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사실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도 이제 진짜 은퇴할 나이가 됐거든. 하지만 박정호의 은퇴는 남들과 달랐다. 마을에서 주민들을 위한 영어 강의를 하고 상담도 하고 텃밭도 가꾸며 활발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박정호는 마을 벤치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다. 76세. 많은 나이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아니, 하고 싶은 일이 많다. 5년 전 거리에서 절망했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꿈만 같다. 그때 영숙이 다가왔다. 박 아저씨, 뭐 하세요? 일기 쓰고 있어요. 영숙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행복해요. 정말로요. 영숙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그녀도 이제 전국 규모의 사업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 박 아저씨,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요. 저도 그래요. 그때 영숙 씨가 저에게 호떡을 사주셨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평화로웠다. 박 아저씨,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보람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박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곳곳에서 인사가 들려왔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박정호가 답하며 손을 흔들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확인했다. 전국에서 온 편지들이 가득했다. 박 대표님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어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65세에 요리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습니다. 박 대표님 덕분입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편지 한 장 한 장이 박정호에게는 큰 보람이었다. 그날 오후 박정호는 마을 회의실에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희망나무 대학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대학이요? 한 주민이 물었다. 네. 평생교육 대학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요. 어떤 과목들을 가르치실 건가요? 언어, 컴퓨터, 요리, 원예, 미술. 주민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박정호의 제안에 주민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강사는 우리 마을 주민분들이 맡으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니까요. 이 아이디어는 큰 호응을 얻었다. 퇴직 교사, 전직 요리사, 원예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의 주민들이 강사로 나섰다. 개교식 날, 박정호는 첫 항의를 했다.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80세에도 9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강의실을 가득 메운 60에 80대 수강생들의 눈이 반짝였다. 제가 70세에 번역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지금부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마을을 방문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민준이가 감탄했다.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된 그는 할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었다. 민준아, 내가 더 대단해. 할아버지보다 훨씬 젊을 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민석이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 정말 존경해요. 민수가 말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사업 성공만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아버지의 삶 자체가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민수야.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더 힘이 나. 미경도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님, 저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몰랐어요. 이제는 알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2025년 새해 첫날, 박정호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출을 보러 갔다. 해가 뜨는 것을 보며 박정호는 생각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77세의 새로운 해가. 옆에 서 있던 영숙이 말했다. 박 아저씨, 새해 소원이 뭐예요? 글쎄요. 건강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요. 영숙 씨는요? 저도 같아요. 건강하게 더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었다. 박정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마지막 일기를 썼다. 77세 새해 첫날. 7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그때가 실은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한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겠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다.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겠다. 일기를 덮고 주머니에 넣으며 박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영숙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봅시다. 네, 박 아저씨.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마을로 돌아갔다. 뒤로는 희망찬 새해의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